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여름 휴가 떠나거나요. 떠날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의 한 기절 인용해 볼까요? 진짜 여행자는 오직 떠나기 위해서만 떠나는 여행자다. 예. 이렇게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도 의미가 있겠고요. 아니면 책 속으로 여행 떠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인생의 의미며 즐거움이며 깊이며 다 맞닥뜨리게 해줍니다. 오늘은 미국의 체홉이라고 불리는 단편소설 작가입니다. 레이먼 카버의 소설집 제발 조용히 좀 해요. 네, 이 작품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감상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번 주 나온 신간 알아봅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명나라 말 손꼽히는 사상가였던 타고 이지의 분서가 한길사에서 나왔습니다. 내 책을 불태워라 라는 당당한 외침으로 제목을 지은 이 책은 국내에서 나온 첫 완역본이라고 합니다. 그의 비판 정신과 선진적 생각을 담은 서간문, 수필류, 논설류 등을 모은 이 책은 완역하는 데 10년여를 투자한 한밭대 김혜견 교수의 번역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이겠죠? 데이비드 코언이 짓고 문학동네에서 펴낸 마음의 비밀이 이 일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다루는 입장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해부학과 생리학을 통한 뇌의학적 관점인 환원주의, 그리고 인간 심리는 개개인의 통찰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주관적 입장. 이 책은 그 두 가지 입장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면서 마음의 비밀을 밝히려 노력합니다. 아더왕 전설군에 속한 모든 신화와 전설을 아울렀다는 장 마르칼의 아더왕 이야기 1, 2권이 미토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멀린과 아더의 탄생, 란슬롯의 이야기, 성배를 찾아 나선 기사들의 이야기 등이 담긴 이 책은 8권까지 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인이며 문학평론가 번역가인 상지대학교 김정난 교수가 번역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대로 레이먼 카버 소설집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이 안에 있는 작품들 드라마로 엮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요. 레이먼 카버 1980년대 미국 단편소설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많은 따라다니는 호칭이 있습니다. 해밍웨이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가다. 리얼리즘과 미니멀리즘의 대가다. 체홉의 정신을 계승한 작가다. 88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작가.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요. 작품집을 번역하신 손성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레이먼 카버 하면요. 아무래도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시인이고 단편 작가이고 두 일을 다 했었는데요. 예. 67년경서부터 작품을 발표했죠. 네. 시에서도 이제 뛰어났지만은 단편으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밍웨이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고 또 80년대 미국 단편 소설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이 사람한테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계기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게 그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을 갖다가 소재를 사용을 했거든요. 네. 가난한 사람들의 삶, 그걸 갖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의 작품 소재가 됐기 때문에 그에게 그로서는 다양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작가의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리얼리즘을 다시 부활시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그 소설에서. 예. 작은 도시들에 산 주변부 인생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발언권 같은 것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작품을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자기가 겪은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 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을 스스로 깨닫는 그런 등장인물들이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끝이 납니다. 대부분 소설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말씀 듣고 보니까 레먼 카버란 작가가 좀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군요. 예. 레먼 카버의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문학이란 삶에 연결되어야 하며 삶에 충실하고 삶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그야말로 리얼리스트의 소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는군요. 자, 오늘 우리는 카버의 첫 번째 소설집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여기 실린 22편의 단편 가운데 이웃 사람들 그리고 제리와 몰리와 샘 이 두 편을 감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감상할 첫 번째 작품 이웃 사람들입니다. 빌과 알린 밀러는 행복한 부부였다. 그러나 때로 그들이 속한 그룹에서 어쩐지 자기들만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다고 느꼈다. 빌은 부귀 업무에 매달리고 알린은 비서의 잡무에 파묻혀 지내면서 말이다. 그들은 종종 이웃인 해리엇과 짐스톤 부부의 삶과 비교했다. 밀러 부부에게는 스톤 부부가 더 충만하고 빛나는 삶을 사는 듯이 보였다. 스톤네는 저녁이면 언제나 외식을 했고 집에 손님을 초대했으며 짐의 일과 관련해 국내 여기저기를 여행하고 다녔다. 이번 여행은 좀 길어질 거예요. 번거로운 일 부탁드려서 미안해요. 뭘요? 고양이하고 집 걱정은 마세요. 잊지 않고 먹이도 주고 나무에 물도 잘 줄 테니까요. 아, 정말 고마워요, 알린. 좋은 이웃을 두어서 우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집은 조금도 걱정 마시고요. 여행 가서 즐겁게 지내세요. 그럴게요. 두 분도 즐겁게 지내세요. 저게 우리였으면. 우리도 휴가를 쓸 수 있잖아요. 휴가 때 우리도 여행 떠나요. 빌은 저녁 식사 후 스톤 부부가 맡긴 열쇠로 문을 열고 스톤네 아파트로 들어갔다. 키티, 너한테 밥을 주려고 왔다. 자, 얌전히 기다려. 자, 먹어라. 빌은 고양이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욕실로 갔다. 그는 약장을 열고 알약통 하나를 찾아냈다. 이 약은 뭐지? 해리엇 스톤, 지시대로 하루 한 알? 무슨 약을 정기적으로 먹고 있었나? 그는 약통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부엌으로 돌아와 물주전자를 꺼내 거실로 갔다. 나무들의 물은 다 줬고, 어디 보자. 어우, 술이 꽤 많은데? 좀 따라 마셔도 모르겠지? 빌은 술을 2잔 따라 마신 후 불을 끄고 천천히 문을 닫은 뒤 잘 잠겼는지 확인했다. 무언가
놓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빌은 일찍 퇴근했다. 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알린을 만났다. 빌, 웬일이야? 오늘은 일찍 왔네? 일이 빨리 끝났어. 빌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복도 건너편의 스톤 부부의 집문을 바라봤다. 알린, 침대로 가자. 지금? 응. 요즘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옷 벗어. 그들은 중국 음식을 주문했고 음식이 배달되자 말 한마디 없이 허겁지겁 먹어치우고는 레코드를 들었다. 키티 먹이 주는 거 잊지 마.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곧 가볼게. 그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주전자에 물을 채워 나무에 뿌렸다. 그런 다음 부엌 찬장문을 전부 열고 깡통 제품며 시리얼, 포장된 식품, 칵테일과 와인잔들, 도자기, 냄비를 꼼꼼히 살폈다. 이야, 그릇들이 예쁘네. 자, 이번엔 냉장고를 한번 볼까? 이 집 주인의 취향이 어떤지. 체다 치즈라. 맛있네. 사과도 있네? 그는 사과를 씹으면서 침실로 들어갔다. 부드러운 흰색 침대보가 바닥까지 늘어져 있어서 침대가 아주 커 보였다. 침대가 아주 푹신해 보이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번엔 벽장 속을 좀 들여다볼까? 누구지? 빌! 빌! 뭐하고 있었어? 온 지 1시간이 지났어.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그날 밤 그들은 또다시 사랑을 나누었다. 다음 날 그는 산책을 한 후 다시 스톤네 집 문 앞에 멈춰섰다. 아무래도 이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 거실에 나무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는 천천히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것은 모두 주의 깊게 살폈다. 마지막으로 그는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다. 오늘이 며칠인가? 스톤 부부가 언제 돌아온다고 했더라? 이상하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그들의 얼굴도 말하는 품이나 옷 입는 방식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서는 화장대에 기대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벽장을 열고 셔츠와 바지를 꺼냈다. 짐 스톤의 옷이라. 멋진데?
옷 입는 취향이 제법 고급스럽단 말이야. 한번 입어보자. 오, 나한테도 어울리는데. 짐 스톤의 집에서 짐의 옷을 입고 짐의 술을 한 잔 마셔볼까? 그는 짐 스톤의 옷으로 갈아입고 구두까지 신었고 술잔에 술을 채웠다. 다시 침실로 돌아온 그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며 미소를 지었다. 누구지? 이 집은 비었다고. 스톤 부부는 부재 중이야. 그럼? 아예 안 돌아올지도 모르지 뭐. 그는 양복을 벗었다. 그리고 서랍장 맨 위칸을 뒤져 팬티 하나와 브래지어를 찾아냈다. 그는 여자 속옷을 입은 다음 그 위에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입었다. 해리엇의 구두까지 신어보려 했지만 그의 발에 맞지 않았다. 왜? 밥맛이 없어? 그냥 배가 고프지 않아. 아니, 당신도 그만 먹어? 나도 식욕이 없어. 근데 당신 피곤해 보인다. 나 앞집에 갔다 올 테니까 쉬어요. 신문을 읽든지. 알리는 열쇠를 꾹 쥐고는 문을 나갔다. 그는 신문 뉴스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집중이 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복도를 건너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알린! 나야! 아직도 거기 있어? 내가 그렇게 오래 있었어? 키티랑 노느라 그랬나 봐. 그는 그녀를 찬찬히 살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재밌어. 이렇게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거 말이야. 집으로 돌아온 다음 그는 그녀의 스웨터 등 부분에 하얀 실이 붙어있는 것을 봤다. 그녀의 두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목과 머리카락에 키스하기 시작했다. 맙소사.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방금 기억났어. 내가 앞집에 뭘 하러 갔는지. 정말로 까맣게 잊고 있었어. 키티 먹이도 안 주고 나무에 물도 안 줬어. 나 정말 바보 같지? 괜찮아. 같이 가자. 사진을 몇 장 발견했어. 무슨 사진인데? 직접 봐. 어디 있는데? 서랍에. 정말 대단한 사진이야. 어쩌면 그 사람들 안 올지도 몰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열쇠 나한테 줘. 내가 열게. 뭐? 열쇠 말이야. 당신이 가지고 있잖아. 어떡해. 열쇠가 없어. 어? 열쇠를 집안에 놔두고 잠궜나 봐.
그는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벌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두 팔을 벌렸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알린, 걱정 마. 제발 걱정하지 마.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은 서로 꼭 끌어안았다. 그들은 바람에 맞서듯이 문에 기대어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 여행 간 이웃집을 돌보면서 점점 이웃의 은밀한 사생활을 염탐하는 내용이죠. 이웃 사람들 감상해봤습니다. 다음 작품 제리와 몰리와 샘입니다. 에리 보기엔 한 가지 해결책밖에 없었다. 베티나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그 개를 없애버려야 했다. 밤에 해치워야 했다. 그냥 수지를 싣고 가서 문을 열고 개를 밀어낸 다음 차를 몰고 떠나면 되는 것이다. 그래, 빠를수록 좋아. 안 그래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놈의 냄새나는 개까지 신경 쓸 수가 없지. 엘의 회사는 고용을 해야 할 시점에 해고를 하고 있었다. 감축할 인원은 매일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반장 감독에서 작업 라인의 직공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해고에서 안전하지 못했다. 그런데 석 달 전 해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는 베티가 자기를 설득해 한 달에 $200짜리인 이 편안한 집으로 이사 오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나중에 구입한다는 조건이 붙은 임대였다. 만약 해고된다면 이 집 임대료는 어떻게 지불하지? 또 질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복잡한 거야? 어쩌다 내가 바람을 피게 됐다. 도대체 그 여자의 일은 어떻게 처리하지? 그는 지금 외도를 하고 있었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그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지만 끝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는 31살이었다. 진짜 고민할 일투성인데 그놈의 개까지 떠맡게 될 건 또 뭐람. 처제가 저놈의 잡종개를 떠맡기고 자기 자동차 할부금을 뜯어가다니. 세상에, 해고되면 길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참 망할 놈의 개수지. 그 방법밖에 없어. 아내나 아이들 몰래 개를 싣고 가서 버리고 오는 거야. 저놈의 빌어먹을 개를 쫓아는 게 내 인생의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빌어먹을 놈의 개. 그의 인생은 미로가 되어버렸다. 그런데다 개는 집안을 몰래 들락거렸다. 모두 나가고 뒷문이 열려 있으면 망사문을 비집고 들어와 거실까지 와서는 카펫 위에 오줌을 싸는 것이었다. 지금 카펫 위에는 지도 모양의 얼룩이 적어도 6개는 되었다. 또 개는 집 밖에 안테나 선을 모조리 씹어놓기도 했다. 한 번은 개가 앞마당에서 그의 구두 한 짝을 물고 앉아있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미친 개야. 정말 돌게 만든다니까. 저 개를 하루빨리 해치워버려야 해. 그러나 아내 베티는 개를 버리는 걸 반대했다. 이 개는 아이들이 평생 처음 갖게 된 개예요.
당신도 당신이 처음 가졌던 개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기억하죠? 내 개는 똑똑했어. 저런 똥개가 아니라 관록 있는 사냥개였다고. 여보, 어디 외출하려고 해? 곧 저녁 먹을 건데? 됐어. 나 배 안 고파. 너무 더워서 먹기도 싫고. 칼수 술집에 가서 당구 몇 게임하고 맥주나 마실까 해. 알았어. 맘대로 해. 진짜. 왜 짜증을 내? 난 괜찮다니까. 오래 있진 않을 거야. 질서. 그래. 이놈의 개를 없애버려야 내 미로 같은 인생의 질서가 잡힐 거야. 수지. 자자, 이리 와. 수지, 이리 와. 널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응? 개는 꼬리를 흔들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는 찬장에서 3개의 먹이깡통을 꺼냈다. 오늘 밤엔 원하는 대로 주마. 수지, 실컷 먹어라. 그는 거의 1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다녔으나 장소를 결정하지 못했다. 아무데나 떨궈 놓으면 사람들이 동물수용소에 전화를 할 테고 걔는 하루나 이틀 만에 집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다. 카운티 안에 있는 동물수용소는 베티가 첫 번째로 전화할 만한 곳이었다. 그래, 강가로 가자. 강가에 개를 버리면 개는 헤엄도 칠 수 있고 좋잖아. 담장 안에 개를 가둬두는 건 개한테 잔인한 일이지. 그러나 제 방 근처의 들판은 너무나 황량했고 집도 한 채 없었다. 사실 그는 개가 발견돼서 보살핌을 받기를 바랐다. 그는 정말로 개를 필요로 하는 행복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집에 발견되기를 원했다. 수지, 조용히 해. 널 좋은 곳에 데려다 주려고 고생하고 있잖냐. 어디로 가면 좋을까? 아, 맞아. 전에 살던 동네로 가자. 거긴 아이들이 우울대는 곳이니까 누군가 수지를 맡아 기를 거야. 동물 수용소로 보내진다 해도 베티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테고. 그 동네로 가서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자. 개 먹이를 조금 밖으로 던진 후 문을 열고 이놈을 살짝 밀어주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은 나갈 것이고 그때 출발하면 되지. 그것으로 상황 끝. 그는 예전에 살던 집에 이르자 속도를 늦춰 거의 세우다시피 하고 앞문과 현관, 불 켜진 창문들을 바라보았다. 그 집을 보고 있자니 더욱더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저 집에서 얼마나 살았더라? 1년? 16개월? 그전엔 여기저기 참 많이 옮겨다니며 살았구나. 포틀랜드. 거기서 베티를 만났지. 어린애였을 때 빼놓곤 걱정과 패배 없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 쌤. 그는 소년 시절 사냥개 샘을 앞세우고 꿩을 사냥하곤 하던 가을 날들을 생각했다. 샘의 반짝이는 붉은 털은 그들이 달리던 초원과 옥수수밭에 사는 하나의 표시등과 같았다. 그는 어머니가 사는 집에 닿으면 차를 세우고 다시는 어떤 이유로도 어머니의 집을 떠나지 않고 살고 싶었다. 수지, 배고프지? 맛있는 밥 줄게. 봐라, 먹음직스럽지? 가라, 수지.
내려서 먹어. 얼른 내리라니까. 그는 세크라멘토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 마주친 술집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다. 생각했던 것처럼 가뿐하고 편안한 기분은 들지 않았다. 그래도 잘한 거야. 내일이면 기분 좋아지겠지. 그냥 시간을 좀 보내는 거야. 아무 생각 말고. 맥주 4잔을 마셨을 때 터틀넥 스웨터에 샌들을 신고 여행용 가방을 든 여자가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바텐더를 아는 것 같았다. 혼자 오셨어요? 제 이름은 몰리예요. 전 엘입니다. 맥주 마실래요? 제가 살게요. 안 마셔요. 그냥 피자 반 조각 정도 먹을게요. 여기요. 피자 갖다 주세요. 고마워요. 어디 가시는지 태워드릴까요? 아니요. 난 지금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무 데도 안 가요. 아, 이 가방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이 가방 안엔 어머니의 세탁기 모터가 들어있죠. 제리가, 저 바텐더 말이에요. 물건을 아주 잘 고치거든요. 제리가 공짜로 고쳐주겠다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난 이만. 아가씨, 또 만나요. 물론이죠. 피자 고마워요. 실은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살을 빼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서. 이런, 라이터를 두고 왔네. 진짜, 그 여자가 갖게 놔두지 뭐. 이것도 다 그놈의 개 때문이야. 비용이 또 든 셈이잖아. 하지만 맹세코 이것이 마지막이야. 그는 자신이 지금 질서를 잡는 일을 하는 중인데도 그 여자가 자신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났다. 만일 그가 지금과 같은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녀를 유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람이 우울할 때는 온몸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법이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동작 하나로도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애인 지를 보러 가기로 했다. 나 엘이야. 엘 웬일이야? 좀 앉아있어. 립스틱 좀 바를게. 그동안 뭐 마실래? 커피? 주스? 아니 맥주? 뭐 마실래? 그냥 당신이 날 안아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뭐 좀 마셔. 뭐 마실 거야? 이리 와 앉아. 립스틱은 놔두고. 안아줘. 쓰러질 것 같아. 그럼 침대로 가. 당신이 좋아하는 거 줄게. 질. 살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 같아. 어느 순간 깨질지 나도 몰라. 심각해. 그래, 그렇게 보여.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냥 편안히 있어.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자기 얼굴 쪽으로 당겨서 그의 이마와 입술에 키스했다. 그녀는 그의 무릎에 앉은 채 살짝 몸을 돌리고는 그의 얼굴을 꼭 쥐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해. 그녀는 두 손에 힘을 주어 그의 머리를 꼭 잡고 있었다. 그러더니 양손 엄지손톱으로 그의 코 옆에 난 여드름을 짜기 시작했다. 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싫어, 하지 마. 그만해. 그럴 기분 아니야. 거의 다 나왔어. 가만히 있어야지. 자, 봐. 어때? 여드름 있는 줄도 몰랐지? 이제 딱 하나만 더 짤게. 아주 큰 거야. 이게 끝이라고.
집은 온통 눈물바다였고 혼란 그 자체였다. 그가 미처 차를 세우기도 전에 메리가 울면서 차로 달려나왔다. 아빠, 수지가 없어졌어요.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야. 수지가 어디론가 가버렸어, 아빠. 메리, 울지 마, 응? 걱정하지 마. 아마 나가서 어딘가 뛰어다니고 있겠지. 돌아올 거야, 응? 수진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아빠. 다른 개를 사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되겠구나. 수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다른 개는 필요 없어요. 수지가 좋단 말이에요. 아빠. 개 대신에 원숭이 키우면 안 될까요? 개 대신 원숭이 사면 안 돼요. 난 원숭이 싫어. 난 수지가 좋단 말이야, 아빠. 메리, 앨릭스. 이제 그만들 해라, 응? 아빠 좀 들어가자. 아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베티는 오븐에서 냄비 요리를 꺼내고 있었다. 그녀는 지치고 짜증스럽고 더 늙어 보였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이들이 얘기했지, 수시 없어진 거. 동네를 샅샅이 훑었어.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나타나겠지. 어디선가 뛰어다니고 있을 거야. 돌아올 거라고. 아니, 심각해. 걔가 차에 치였는지도 몰라. 당신이 차로 한 바퀴 돌아보는 게 좋겠어. 동물 수용소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트럭들이 아직도 들어오질 않았다네. 아침에 다시 전화해야 할까 봐. 나 좀 씻을게. 그는 욕실로 들어가서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으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생각했다. 내 말 듣고 있어? 저녁 식사 후에 차를 몰고 나가서 개를 좀 찾아봐. 애들도 데리고 나가서 찾아보게 하고. 에? 네, 알았어.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했어? 알았다고 했어. 그러겠다고. 좋아, 뭐든지 하지. 그러니 좀 쉽게 해주겠어. 당신 요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젯밤에 내가 술 취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 나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앨릭스가 새벽에 내 침대로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빠가 코를 너무 크게 골아서 무서워 죽겠대. 당신은 술에 골아떨어져서 옷을 입은 채로 자고 있고 방 안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정말이지 지긋지긋하다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있었다. 면도를 하다가 그는 손을 멈추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특색이 없었다. 부도덕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다. 이번엔 정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정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그는 신호를 기다려야 할 때마다 안절부절 못했고 기름을 넣느라 허비한 시간 때문에 분통이 터졌다. 태양은 언덕의 나지막한 능선 바로 위에 낮고 무겁게 걸려 있었다. 빛은 이제 기껏해야 1시간쯤 후면 사라질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전 생애가 여기서부터 파멸이라는 것을 알았다. 50년을 더 산다 해도 개를 버린 사실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개를 찾아내지 못하면 자신은 끝장이라고 느꼈다. 조그만 개도 갖다 버리는 남자라면 털끝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런 남자라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으며 무슨 일에 머뭇거리겠는가. 미치겠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치게 생긴 건 바로 나라고. 거의 다 왔구나.
바로 저 들판에서 개를 버렸지. 제발 거기 있었으면. 그는 천천히 차를 몰면서 주위를 살폈다. 들판에는 개가 없었다. 그는 동네로 들어왔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세워놓고 서 있는 앞에서 차를 멈췄다. 얘들아, 저기 오늘 이 근처에서 흰 개 한 마리 못 봤니? 흰색 그 털북숭이 개인데 개를 잃어버려서 말이야. 아까 오후에 저기서 애들이 개를 데리고 노는 거 봤어요. 저 건너편 도로에서요. 흰개 같았는데? 그래?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해는 저버려 어둑해져 있었다. 나란히 들어선 집과 나무, 잔디, 전신주,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그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다. 내게도 아직 기회가 있을까? 그는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길을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얘들아, 혹시 너희들 흰 개 못 봤니? 흰개? 봤어요. 조금 전까지 저기서 그 개하고 놀았는데. 테리네 집 마당에서요. 테리가요, 그 개를 키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엔 개가 없거든요. 글쎄다. 우리 애들이 그러라고 할 것까지 않구나. 그 개는 우리 애들 것이거든. 어쩌다 개를 잃어버렸을 뿐이야.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군. 진짜 바보 같은 놈. 난 정말 한심한 놈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꼭 풍향계 같은 놈. 수지다. 개는 어느 집 담을 따라 자라난 풀 냄새를 킁킁대고 맡으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엘은 차에서 내려 잔디밭을 가로질렀다. 수지! 수지! 이리 온. 자, 걱정 말고 이리 와. 어? 그는 쭈그리고 앉아 한 팔을 내밀고 기다렸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았다. 걔는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앞발 사이에 머리를 내리고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수지, 어서 와. 집에 가자. 그는 기다렸다. 드디어 개가 일어섰다. 그러나 개는 담을 돌아가더니 사라져버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그다지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세상은 개로 가득 차 있다. 온통 개천지다. 그중엔 어찌해 볼 수 없는 녀석들도 있는 법이다. 네, 레몬 카버의 작품 두 편 감상했습니다. 먼저 이웃사람들, 해설의 전인배, 그리고 이규석, 김지선, 권연희였고요. 제리와 몰리와 쌤, 여기 해설 김상현, 이어서 오인성, 안소연, 서지연, 임주현, 이은정, 최하나, 권연희, 나지영, 유지원 씨였습니다. 예, 손성격 씨 작품 번역하신 분인데요. 다시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예, 지금 두 편 감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웃 사람들 또 제리와 몰리와 쌤,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이웃 사람들에서는 앞집 부부가 이제 집을 자기네들이 여행 가는 동안 좀 맡아달라고 그러고 떠나니까 이 사람들의 이 주인공 부부의 삶이 갑자기 막 활기를 띠게 됩니다. 네. 그 생활에 그렇게 활기를 얻는 것은 그 앞집 사람들의 삶을 엿보면서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열쇠를 두고 나와요. 그럴 때 그 두 사람은 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서 서로 껴안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서로 달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지막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바람에 맞서듯이 문에 기대어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두 사람처럼 아담과 이브처럼 그렇게 그 안에는 굉장히 즐겁고 그들의 삶의 활력부전은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놓치고 이제 거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네. 그때 그들이 느끼는 것은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슬픔 또는 무슨 회한 이런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왜 이 지경인가라는 그런 깨달음인 거죠. 왜 남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재미가 있었고 우리 삶조차도 그렇게 흥미있게 느껴졌었는지 그게 참 이상한 것이죠. 예. 네, 그리고 또 그 제리와 몰리와 샘이라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이 갖다 버려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수지라고 하는 개는 그야말로 잡종개죠. 어디서 무슨 혈통인지는 모르는 개인데 그 개를 갖다가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못마땅해 하는 것은 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다 못마땅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과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거기다가 정부가 하나 생겼어요. 그 정부들을 지금 어떻게든 끊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걸 끊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직장에서는 해고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집을 지금 얻었는데 그 집세가 또 장난이 아니고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문제거리에 봉착해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 개가 바로 그렇게 지리멸렬해지고 어떻게 손댈 수가 없이 헝클어진 그 삶을 상징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개를 갖다 어떻게든지 버려버리겠다. 내 삶을 다시 제 자리를 찾고 질서를 잡겠다라는 그 각오로 개를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잘. 나중에 버리고 오긴 했는데 집안은 난리가 났죠. 애들이 개를 찾고요. 네. 다시 찾으러 갑니다. 근데 못 찾고 말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결국은 개 한 마리가 상징하는 그 나의 삶 어떻게도 개를 다시 끌어오려고 해도 그 개조차도 자기를 본척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 삶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네. 그런 장면으로 그 마지막 장면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삶의 지리멸렬하며 네, 이 그렇죠. 작품에서도 다가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가 리얼리스트다 이렇게 네. 표현되는 거는 뭐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번역해주신 번역가 손성경 씨였습니다. 뭐 친절한 말씀이어갖고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소설 2편 감상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외국 소설임에도 불구하고요 등장인물의 이름도 다 외국 사람 이름인데도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다는 그런 공감대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자, 책 속으로 여행, 곧 나를 만나는 여행이다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극본 김성희, 기술 이흥규, 연출의 김호상이었습니다.